여기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보며 한 여성이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그녀는 무언가를 알려야겠다는 듯 큰 결심을 한 후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재미교포 2세인 제가 기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얼굴에도 희망찬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항 도착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마중 나오기로 한 삼촌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갈수록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삼촌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고, 어머니는 불안한 듯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삼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중전화로 여러 번 삼촌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셨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혹시 우리가 잘못된 날짜에 왔나 하고 비행기 티켓을 몇 번이고 확인하셨죠. 하지만 모든 것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시간에 도착했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항은 점점 한산해졌고 우리 가족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첫날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보였어요. 부모님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실망감이 깃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삼촌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공항 안내 데스크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영어를 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역력했죠. 어머니는 한국에서 가져온 영어 회화책을 뒤적이며 무언가 말해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삼촌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었죠. 다행히 기사님은 친절했고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혼란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삼촌이 홈스테이하고 있던 집을 찾아갔는데 문을 연 집주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삼촌의 이름을 말하자 집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뭔가를 말했어요.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과 제스처로 보아 좋지 않은 소식임을 직감할 수 있었죠. 다행히 옆집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아주머니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삼촌은 이미 몇 주 전에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비행기 타기 전날에도 삼촌이 여기 있을 거라고 했고 우리가 머무를 집도 구해놨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죠. 우리 가족이 겪은 혼란과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 주변을 둘러보던 중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삼촌이 보내준 사진 속 집의 모습과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삼촌이 머물렀던 집의 정원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분명 아름다운 잔디 정원이었어요. 푸른 잔디 위에 화려한 꽃들이 피어 있고 아담한 나무 그네도 있었죠. 그 사진을 보며 우리 가족은 새 보금자리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본 것은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콘크리트 마당이었어요. 잔디는 온데간데 없고 회색빛 바닥만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꽃과 그네는커녕 화분 하나 없는 삭막한 공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마치 전혀 다른 집에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셨고 어머니는 불안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부모님의 얼굴에는 의혹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이죠. 삼촌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바뀐 집의 모습까지.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미국으로 왔기에 빨리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삼촌의 실종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옆집 한국계 미국인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우리는 임시 거처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분은 근처에 있는 한인 교회를 소개해 주셨고 그곳에서 우리 가족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우리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해 주었고 아버지께 일자리를 찾는데도 도움을 주셨죠. 처음에 아버지는 한국에서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육체 노동을 하셔야 했어요. 영어를 못하시는 탓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아버지는 주유소에서 일하시면서 틈틈이 영어를 배우셨습니다. 어머니도 한인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두 분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셨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영어 실력이 늘어났고 한인 사회에서의 인맥도 넓어졌어요. 2년 후 아버지는 한인 운송회사에 취직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한식당에서 일하시다가 나중에는 직접 작은 분식집을 열게 되셨죠. 두 분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우리 가족의 경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삼촌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삼촌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셨고 한인 신문에 실종 광고도 내보셨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능력을 탓하며 삼촌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채 평생 한으로 남으셨어요. 저 역시 동양에서 온 이방인으로서 처음에는 인종차별을 많이 겪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제 눈을 흉내내며 비웃었고 제 도시락을 보고 냄새 난다며 놀리곤 했어요. 선생님들 중에는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려 노력하지 않고 그냥 차이니즈 걸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었죠. 처음에는 이런 상황들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미국 문화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영어를 못 알아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 기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때로는 그들의 행동이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 실력이 늘어갈수록 상황은 달라졌어요. 제가 듣는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이나 너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라는 식의 발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 알게 되었죠. 특히 중학교 때 겪은 한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역사 수업 시간에 제2차 세계대전을 배우면서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아이가 갑자기 저를 가리키며 쟤네가 우리나라를 공격했어. 라고 소리쳤죠. 선생님조차 그 아이의 말을 정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시아인을 하나로 취급하는 그들의 무지와 편견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제가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차별과 편견의 근원이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때로는 혐오로 표출되는 거죠. 이때부터 저는 이런 무지를 깨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기자였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기자야말로 제가 꿈꾸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 번은 지역 신문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오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어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 기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죠.
그러한 결심을 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근성, 흔히 악바리 근성이라고 불리는 그 끈기와 열정을 온몸으로 체현하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공부했죠. 그 누구도 저를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자기 전까지 쉬지 않고 공부했어요. 학교 수업은 물론이고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늦은 밤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죠.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미국 드라마와 영화를 자막 없이 보며 대사를 따라했고 신문을 소리내어 읽으며 발음을 교정했습니다. 제가 겉모습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저의 힘을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학업 성적은 당연히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교과 공부뿐만 아니라 시사상식과 국제 정세에 대한 지식도 쌓았죠. 학교 신문부에서는 에디터로 활동하며 글쓰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들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회 문제를 다루는 심도 있는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종차별과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글들은 많은 주목을 받았죠. 고등학교 시절의 노력 끝에 저는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폭넓은 지식을 접하면서 제 시야가 더욱 넓어질 거라 기대에 부풀었죠. 그런데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를 둘러보니 아시아 사람은 저 혼자뿐인 것 같았고 오히려 중국 유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이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학이 이렇게 다양성이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제 주변 친구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친구들은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종종 한국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 한국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친구들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제게 큰 상처가 되었고 동시에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릴 때 유학을 왔기 때문에 한국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정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한국은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와 가끔 보는 한국 드라마,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이 부끄럽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내 뿌리, 내 조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훌륭한 기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중국인 친구가 한국이 과거에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났고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아니야라고만 할 뿐, 왜 아닌지, 실제 역사는 어떠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충격과 동시에 전환점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제 뿌리에 대해, 제 조국의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들을 빌려 읽기 시작했고 온라인 강의도 찾아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겪어온 수많은 시련과 극복의 역사, 그리고 빠른 경제 발전과 문화적 성취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점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남북 관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늘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뉴스에서는 마치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과장되게 보도하곤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걱정되었어요. 가끔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신 친척들과 통화하실 때면 귀를 기울여 들었는데 그들의 일상은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런 현실과 미디어의 보도 사이의 괴리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수강하고 있던 동아시아 수업의 특강 시간에 한국인 교수님이 남북 관계에 대해 강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2012년경의 일이었는데 이 강의는 제게 큰 충격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어요. 교수님은 먼저 한반도의 분단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남북 관계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남북 관계를 단순히 적대적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교수님은 또한 북한을 단순히 악의 축으로 규정짓는 서구의 시각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죠. 이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 미디어의 시각으로만 북한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교수님은 남북 관계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제가 뉴스에서 접하던 전쟁 위협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동안 저는 미국 미디어의 렌즈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넓은 시각,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교수님께 다가가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친절하게 제 질문에 답해 주셨고 관련 서적들도 추천해 주셨어요. 이후 저는 한국 역사와 외교 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는 워싱턴 포스트의 국제부 기자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제가 꿈꿔왔던 기자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거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저는 여러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며 열심히 기사를 썼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깊이 있는 보도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한국에 불리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같은 나라들의 행태를 바로잡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와 북한이 정상회담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분명 한국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했고 이에 대한 심층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죠. 이 주제와 관련된 저명한 전문가를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문득 대학교 때 특강 시간에 들었던 교수님이 생각났어요. 이름을 검색해보니 꽤나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저는 그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한국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결국 인터뷰를 수락해 주셨어요.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최근의 북한 관련 뉴스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9주년 기념식에 관한 기사였어요. 이 기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 냉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념식에 주북 러시아 대사를 국가 수반의 개인 초청 손님으로 초대했지만 중국 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김정은이 러시아 대사를 특별히 언급하며 환대한 반면 중국 대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기사는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를 가장 친근한 동지라고 표현한 반면 중국과의 수교 기념일 축전에서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존칭을 생략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최근의 동향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 냉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였어요. 이 기사를 바탕으로 저는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외 관계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향후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교수님과 몇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제가 필요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면서도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은 먼저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북한이 쉽게 붕괴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붕괴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북한 자체의 붕괴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구분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주민들의 저항, 그리고 국제관계의 변화 등이 북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북한과 주변국 관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우군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 미국입니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어요. 교수님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설명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북한 붕괴 시 주변국들의 대응 계획, 특히 중국의 계획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한반도, 특히 북한 지역의 영토를 어떤 식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계획들이 공개되어 있고 미국도 이를 알고 있어.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도 나름의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죠. 교수님은 이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계획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지만 중국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하고 복잡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북한 지역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 중 일부는 대한민국이 가져가고 미국은 동해안 쪽의 강원도 일부를, 러시아는 두만강과 연관된 지역을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중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만약 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한민족의 통일은 물 건너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또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제법상으로 북한의 붕괴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영토가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면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별개의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영토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반도의 미래가 국제 정세의 변화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거라 생각하지만 국제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교수님은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촉구하셨어요. 젊은 층들이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 무게감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대로라면 한국도 북한의 유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북한의 붕괴가 단순히 남북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북한의 무너짐은 상당히 많은 나라들과 관계되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의해 점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인터뷰를 통해 저는 앞으로 한국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이를 알려야겠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제가 미국에서 자랐고 지금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제 뿌리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되었어요. 이 정체성이 제게 특별한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기사를 쓰고 미국 사회의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알리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동시에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싶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며 이를 통해 얻은 통찰력과 지식이 제 기자 생활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동시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제 어깨에 놓인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도 함께 느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깊이 있는 기사를 쓰며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학교 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급식 시절 세대가 아니라 학교 급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의 먹어본 일이 없을 겁니다. 최근 한국의 학교 급식은 해외에서 엄청난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 급식은 전 세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며 다양한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한 학부모가 학교 운영 회의실에서 충분한 예산을 들여 한국의 급식을 벤치마킹하자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계 미국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은 태양이 밝게 내리쬐고 따뜻한 바람이 부는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저의 부모님은 마을 중심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그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모임 장소이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곳이었어요. 부모님은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는 게 일상이었고 아버지는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와 과일을, 어머니는 시장에서 갓 잡은 해산물을 사오셨죠. 스페인의 풍부한 해산물과 신선한 채소는 저의 부모님이 만드는 음식의 기본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부모님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고 아버지는 큰 냄비에서 파에야를 만들며 스페인의 정통 요리를 보여주셨어요. 어머니는 가스파초를 준비하며 여름의 더위를 식혀주셨고 부모님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음식들은 저에게 스페인의 맛을 알려주었죠. 마리아야,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고 건강에 좋아. 엄마는 자주 말하곤 하셨어요. 부모님의 식당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저도 그곳에서 자라며 요리에 대한 애정을 키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께서는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스페인의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작은 마을의 식당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의 지갑 사정도 점점 더 나빠졌어요. 매출은 감소하고 재료비는 상승하면서 식당 운영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아빠는 엄마에게 걱정 섞인 목소리로 우리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고 엄마도 걱정스런 얼굴로 아빠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 아빠는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마리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환경을 찾아야 해.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여러 나라를 탐색하셨어요. 부모님은 미국에서의 교육 시스템이 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명문 학교에서 공부하는 꿈을 꾸며 부모님은 제가 더 큰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하셨죠. 드디어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하셨고 식당을 정리하고 미국 이민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었지만 고향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을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온 후 부모님은 다시 미국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고 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고 함께 나갔어요. 학교 첫날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현실은 기대와는 많이 달랐어요. 수업 시간 동안 저는 영어가 서툴러서 선생님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몇몇은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상한 억양 좀 봐, 한 아이가 속삭였고 다른 아이들은 킥킥 웃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고 고개를 숙인 채 수업을 들었고 첫날부터 큰 실망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고 저는 매일같이 친구들의 놀림과 괴롭힘을 견뎌야 했어요. 제가 스페인 스타일 도시락을 가져와 먹을 때마다 친구들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비웃기까지 했어요. 이게 뭐야? 고양이 밥이야? 한 아이가 말했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배를 고른 채 수업을 들었고 점점 더 학교에 가기 싫어졌지만 부모님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고통은 계속되고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공을 맞히며 친구들은 저를 괴롭혔고 교실에서는 제 물건을 훔쳐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는 복도에서 우연히 동양인 여학생과 마주쳤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지였고 한국에서 온 학생으로 저처럼 이민자였죠. 그녀는 제 고통을 눈치채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녕, 마리아, 괜찮아? 수지는 따뜻한 미소로 물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지, 나는 이 학교가 너무 싫어. 친구들이 날 괴롭혀. 그녀도 처음에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 고통을 이해해 주었어요. 수지는 저에게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얘기해 주었고 그날 이후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함께 공부하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어요. 수지는 제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저를 소개하며 제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고 수지와 함께 공부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수지 덕분에 저는 괴롭힘을 당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반 친구들에게 스페인의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스페인의 전통 음식을 가져와 모두에게 나눠주었어요. 이건 파에야야, 스페인의 전통 요리야, 한번 먹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친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파에야의 맛에 감탄하며 저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지의 도움 덕분에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어른이 되었고 제이콥이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낳았어요. 제이콥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제이콥이 다니는 학교는 명문이었지만 저는 학교 급식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철학으로 삼고 지켜왔기 때문에 저는 학교 도시락에 항상 신선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하지만 요즘은 급식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제이콥에게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죠. 저는 매일 제이콥이 가져오는 급식 사진을 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며 차라리 내가 도시락을 싸주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걱정되는 음식들에 불안해졌어요. 급식은 종종 냉동식품이나 통조림으로 대체되었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보기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제이콥은 그날 아침 학교에 가는 길에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했죠. 하늘은 잔뜩 흐렸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날씨가 그의 기분까지 무겁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유독 학교에 가기 싫다고 저에게 그랬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 급식 메뉴에 새로운 음식이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기대 하나로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제이콥은 친구들과 함께 급식실로 향했고 새로운 메뉴는 미트볼이 가득 들어간 스파게티였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급식실을 가득 채웠고 학생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줄을 섰어요. 제이콥도 그중 하나였고 제이콥은 큰 미트볼이 얹어진 스파게티 한 접시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제이콥은 한 입을 먹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친구들에게 맛있다고 빨리 먹어보라고 권했다고 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씩 음식을 맛보았고 모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제이콥은 한동안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식사를 즐겼다고 했어요. 그러나 식사를 마친 후 제이콥은 갑자기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친구들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친구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아마 급하게 먹어서 그런 걸 거라고 말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제이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수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이콥은 복통과 메스꺼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선생님에게 아프다고 말을 꺼냈고 놀란 선생님은 제이콥을 화장실로 보내주었다고 했죠. 화장실에 도착한 제이콥은 곧바로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몸은 식중독의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했고 점점 더 심해지는 복통에 괴로워했어요. 제이콥은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는 제이콥을 걱정한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상황을 알렸죠. 선생님은 급히 보건실로 연락했고 보건교사가 제이콥을 찾아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다고 했죠. 보건교사는 제이콥의 얼굴을 보더니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저에게 연락했고 제이콥은 곧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제이콥을 보고 의사는 증상을 보더니 급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먹은 미트볼이 가장 의심되었고 제이콥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연쇄적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제이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식중독 진단을 내렸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까지 내리게 되었죠. 제이콥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아이의 고통을 보며 큰 충격을 받고 학교에 너무 화가 났어요. 평소에 밝고 건강하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고 지금은 병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너무 무거워졌죠. 제이콥은 학교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고 그 사실이 저를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고 다른 아이들도 아팠다는 사실에 더 화가 치밀었죠. 한동안 고민 끝에 학교에 항의하기로 결심했고 학교에 항의하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학교 측이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랐습니다. 마음을 다다듬고 학교에 방문을 했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교장 선생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교장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곧 자리에 앉기를 권했죠. 교장 선생님, 제이콥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이콥이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학교 급식의 문제는 단순히 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서류를 넘기며 눈살을 찌푸리셨죠.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급식 업체를 조사 중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그들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고 한국의 시스템을 어떻게 벤치마킹해야 하는지 방법이 없다고 하였어요. 저는 노력하지 않는 교장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학교의 급식 시스템 관련된 전문가를 알고 있다면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고 그 예산을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되물었죠. 그리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여기 한국의 학교 급식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방식을 배운다면 제이콥 같은 피해자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죠. 제이콥 어머님 말이 옳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급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급식을 어떻게 접할 수 있냐고 되물었고 저는 묘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오랜 친구로 지내는 수지로부터 도움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수지의 친구는 한국에서 영양교사로 근무 중인 친구로 한국의 학교 급식을 알리는데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수지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수지에게 연락해 제이콥이 겪은 일을 설명한 후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제이콥이 식중독에 걸린 이후로 학교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수지, 혹시 한국에서 영양교사로 일하는 친구 화영에게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고 해줄 수 있을까?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화영에게 연락해 물어본다고 하였습니다. 수지는 화영에게 연락했더니 그녀는 너무 환영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정말 자랑할 만하다고 학교 영양교사로서 그 시스템을 매우 잘 알고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했죠. 저는 수지의 말에 안도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고 화영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준다고 하였고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해도 좋다고 하였죠. 저는 화영의 제안에 깊이 감사하며 교장 선생님께 한국 방문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의 열정과 확신에 감명을 받아 제안을 받아들였고 학교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로 결정했어요. 너무 고맙게도 수지가 한국에 오랜만에 가고 싶다고 함께 동행해주겠다고 해 수지와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수지 친구 화영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영어를 배우고 있어 외국인이 우리 집에 머무르면서 대화하는 기회를 너무 갖게 하고 싶다고 제 방문을 굉장히 환영해 주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화영의 집에 머무르기로 하면서 학교 급식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듣기로 했죠. 처음 보는 저에게까지 미국 아이들을 위한 급식 벤치마킹에 이렇게 협조적이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화영의 집에 도착했고 화영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고 무난한 음식을 소개해주겠다고 음식을 배달시켜줬어요. 한국은 들어보니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하였고 미국은 배달을 한 번 시키려고 해도 제약 있는 물건이 대다수고 한 번 시키면 2시간은 기본으로 걸리기 때문에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화영이 주문한 음식이 배달되었고 그 음식은 한국식 치킨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식 닭튀김 치킨인데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먹은 사람은 없다며 외국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설명했죠. 저는 근데 의아했습니다. 미국에 널린 게 KFC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며 맛있다고 먹으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치킨이 도착했다는 소리에 화영의 아들은 얼른 달라며 그녀를 재촉했고 매워 보이는 치킨을 너무 잘 먹었어요. 저도 너무 궁금해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맛을 보았습니다. 한 입 먹어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며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맛이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즐겨 먹던 치킨과는 달리 닭에서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육즙이 풍부하게 살아있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양념이 묻혀 있어 매워 보여 이것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약간 매콤하긴 한데 아이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 급식에서도 자주 나가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놀라 이걸 직접 만들어서 주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SNS를 직접 보여주며 이게 학교 급식실에서 매일 조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녀의 사진과 조리 과정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미국에서는 냉동 너겟을 기껏해야 데워주는 게 최선인데 생닭을 주문의 가루를 입혀 깨끗한 기름에 튀겨 바로 제공되는 모습은 믿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한 가지 요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밥, 스프, 고기 반찬, 채소 반찬, 김치, 과일까지 뭐 하나 빠트림없이 완벽하게 나간다는 것이었어요. 실제 사진 속의 요리를 만든 영양교사에게 직접 얘기를 들으니 더 생생하고 빨리 한국의 학교 급식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의 SNS를 보고 빨리 한국의 학교 급식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당장 내일 함께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녀의 학교에는 미리 미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말해놔서 언제든지 가도 된다고 하였죠. 그렇게 바로 다음 날 그녀의 학교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급식실에 기름때 하나 없는 스테인리스의 광이 얼굴이 비칠 정도였어요. 그렇게 급식실의 청결함에 기대에 차 냉장고를 열었는데 너무 놀라 실망을 감추지 못했어요. 냉장고와 냉동고에는 어떠한 음식도 없었고 식품 창고에 있는 쌀과 양념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여 냉동식품을 숨기려고 한다는 느낌이 확 들고 말았어요. 무엇으로 음식을 하느냐 신문하듯 물었더니 조금 있으면 오늘 나갈 급식 재료가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매일 식재료가 들어오냐고 재차 물었고 그녀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냉동 가공제품을 거의 쓰지 않을 뿐더러 매일 사용할 식재료는 그날 바로 들어와 바로 조리돼 나가 냉장 냉동고에는 양념류 말고는 어떠한 식재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단들은 모두 2달 전에 계획한 것이며 들어오는 식재료 업체도 한 달 단위로 입찰로 들어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2달 전에 매일 오차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다니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일을 잘하고 꼼꼼하고 철저한지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식재료가 들어오는 수량과 온도, 운반차 안의 온도까지 철저하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모를 식중독 사고를 대비해 학교에서 재료를 받기 직전의 유통 과정에서 냉장 온도를 준수하였는지 냉동 온도 유지가 되지 않아 음식이 녹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유통 과정까지 철저하게 체크하는 모습에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급식에 들어오는 농산물은 농약을 하지 않은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로만 들어오고 고기 또한 1등급 이상의 한국산 한우와 돼지, 닭, 오리만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쌀 또한 무농약 쌀을 사용 중이고 들어오는 양념류도 유기 인증 제품으로 색소나 착색료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양념류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재료들의 마크들을 구글로 검색해 다 확인해 보았고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분명 이렇게 깨끗하고 퀄리티 좋은 식재료로 급식을 한다면 식비가 굉장히 비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학교 급식의 비용을 얼마나 내냐고 물었고 그녀는 믿기 힘든 말을 하였죠. 한국의 학교 급식은 무료입니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어요. 무료라고요? 이렇게 질 좋은 식재료와 철저한 관리로 제공되는 급식이 공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화영은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대단하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다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화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마리아,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가길 바라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 제이콥과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루빨리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미국에 전하고 싶었고,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전부 가져가기엔 많은 것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한국 급식을 전파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너무 당황하며 말을 주저하였지만 한국의 겨울방학 때라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그녀도 한 가지 제안을 하였죠. 그녀의 아이들을 미국의 해당 초등학교에 잠깐 교환학생으로 넣어줄 수 있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건 교장 선생님한테 확인해 봐야 한다고 대답했고 학교에 문의한 결과 교장 선생님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그녀가 우리 학교로 오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두로 다음 겨울방학을 기약하며 만남을 약속하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길로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한국의 급식 과정과 급식 시설에 대해 자세히 발표를 하였고 학교 운영위원회 사람들도 제 영상과 사진을 보고 다들 놀라고 한국처럼은 아니더라도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한국 급식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쫓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죠. 6개월 후 화영과 그녀의 조리사팀은 미국으로 초청받아 오게 되었어요. 화영은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겨울방학 캠프 기간 동안 소수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공된 급식은 30가지가 넘는 요리로 구성되었고 한국식 치킨, 김밥, 떡볶이, 불고기, 비빔밥, 다양한 채소 반찬, 샐러드, 그리고 직접 만든 후식 등 다채롭고 건강한 메뉴들이 포함되었어요. 화영은 조리 과정과 식판 사진을 찍어 학부모 커뮤니티에 공유하였고 학부모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매일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라며 감탄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죠. 심지어 급식을 먹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어요. 우리 동네에 화제가 된 한국에서 온 급식 덕분에 겨울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급식은 미국에서도 성공적이었고 우리 학교의 급식도 서서히 한국처럼 바뀌길 간곡히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하고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미국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